1조 5천억이면 충분했던 미사일 시스템. 그러나 미국은 한국에게 무려 4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아번에도 순순히 받아줄 알았던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항상 그래왔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언에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무기거래 협상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한 완벽한 승리였죠.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방산업계를 뒤흔들었을까요? 70년간 숨겨온 한국의 진짜 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윌슨입니다. 록히드 마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죠. 20년 넘게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지만 오늘만큼 기분 좋은 날도 드물었죠. 한국 정부와의 차세대 방공 미사일 시스템 계약 협상이 드디어 시작됐거든요.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가격은 기존 시세의 2.5배,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 그냥 완제품만 팔아주는 거죠. 본사 회의실에서 마이클 존슨 부사장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한국은 어차피 우리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 다른 대안이 있나 없잖아. 중국이나 러시아 제품을 쓸 수도 없고 유럽 제품들은 우리만큼 검증되지도 않았고 데이비드 스미스 영업이사도 거들었죠. 한국 시장은 예측 가능해. 지금까지 쭉 그래왔잖아. 좀 투덜거리다가 결국엔 우리 조건 받아들이더라고. 저도 그때는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과의 모든 계약이 그런 식으로 진행됐거든요. 처음엔 불만을 표하다가도 결국엔 우리 조건을 수용하는 패턴이 반복됐죠. 회의가 끝나고 존슨 부사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윌슨, 이번 한국 딜은 정말 중요해.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기회거든. 한국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줄줄이 따라올 거야. 네, 부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늘 그래왔잖아요.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결국 현실적이야. 감정적으로 좀 저항하다가도 마지막엔 합리적인 선택을 하거든. 존슨 부사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과의 협상 경험이 많았거든요. 지난 협상들을 떠올려 보니 정말 그 패턴이 반복됐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한국 측 협상팀과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방위사업청 김재혁 국장을 비롯해 몇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김재혁 국장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예리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옆에 앉은 이상호 과장은 좀 더 젊어 보였고 노트북을 열고 뭔가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대로 정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이전 협상들과는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였죠. 제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록히드 마틴의 최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모두 도입을 원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김재혁 국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가격은 시스템 한 세트당 3억 달러입니다. 교육 훈련비와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고요. 이때부터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재혁 국장의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이상호 과장이 뭔가를 끄적이더니 김재혁 국장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완제품 형태로만 공급 가능하고 기술 문서나 설계도 제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운용 교육과 유지보수 지원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김재혁 국장이 잠시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돈만 내고 물건만 받으라는 얘기군요.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반응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좀 더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예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닙니다. 충분한 기술 지원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재혁 국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기술 지원이요? 고장나면 와서 고쳐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싶거든요. 이상호 과장이 거들었습니다. 3억 달러면 우리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인데 그 돈을 내고도 기술 하나 배우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매뉴얼에 없었거든요. 본사 지침은 명확합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할 수 없어요.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김재혁 국장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조건들을 더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격 부분에서도 조정 가능한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김재혁 국장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윌슨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방적인 조건으로는 협상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런 거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반응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 존슨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예상과 다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존슨 부사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윌슨, 너무 걱정하지 마. 그냥 협상 전술이야. 며칠 지나면 다시 연락 올 거라고. 한국은 늘 그래왔어. 하지만 저는 그날 김재혁 국장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명한 결의가 있었거든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한국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한국 언론 보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어를 완벽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록히드 마틴이라는 단어와 방위사업청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호텔 직원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아, 이거요.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불공정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내용이네요. 기술 이전 없이 비싼 가격만 요구한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협상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데 말이죠. 급하게 김재혁 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결국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윌슨입니다. 혹시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윌슨 씨,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런 단호한 반응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존슨 부사장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냥 시간 끌기야. 좀 더 기다려봐. 한국은 결국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재혁 국장의 태도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결의를 봤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김재혁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어요. 윌슨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죠.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김재혁 국장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거든요. 그들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습니다. 김재혁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윌슨 씨, 저희가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공정한 가격과 기술 이전. 이 두 가지만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본사 지침대로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국장님, 이해해 주세요. 본사 정책상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양보할 여지는 있어요. 김재혁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되겠네요. 저희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박민수 과장이 자료를 꺼내놓았습니다. 윌슨 씨, 이걸 보세요.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의 기술 이전 사례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기술을 공유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었거든요. 한국 측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온 줄은 몰랐어요. 이상호 과장도 거들었습니다. 유럽의 사부 그리펜 전투기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준비된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김재혁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윌슨 씨,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원해요. 기술을 배우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국장님, 기술 이전은 어렵지만 가격 부분에서는 협의 가능합니다. 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김재혁 국장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가격만 깎아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 기술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요. 박민수 과장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다만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제가 뭔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김재혁 국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윌슨 씨,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러더니 김재혁 국장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협상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조건을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습니다. 국장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본사에 강력히 건의해보겠습니다. 김재혁 국장이 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윌슨 씨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한국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존슨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측이 완전히 협상을 중단했어요. 존슨 부사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약간의 당황도 섞여 있었어요. 뭐 어쩌겠어. 그냥 두고 봐. 한국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그날 본 한국 측의 준비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는데 한국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주국방의 필요성, 기술 종속 탈피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번 협상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협상이 중단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본사에서는 계속 기다리라는 지시만 내려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뉴스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한국 뉴스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방산업체들에게 당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다. 기술 하나 안 주면서 돈만 요구하는 이런 갑질을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 자주국방 없이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메인 뉴스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통역사를 불러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통역사가 말하길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까지는 아니지만 미국 방산업체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자주국방 강화를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국회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보면서 비싼 돈 주고 기술도 못 배우는 거래를 계속할 건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단순한 협상 지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어요.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존슨 부사장의 반응은 여전히 안일했어요. 윌슨, 언론은 원래 그런 거야.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그때 마케팅 부서에서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록히드 마틴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정적 인식이 80%를 넘어선 거였어요. 데이비드 스미스 이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요. 이런 수치는 처음 봅니다. 그제서야 존슨 부사장도 조금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윌슨, 한국 측과 다시 접촉해봐. 저는 다시 김재혁 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 전화를 받아주더군요. 국장님, 윌슨입니다. 혹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재혁 국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윌슨 씨, 조건이 바뀌었나요? 아직 본사와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협의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재혁 국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잠깐 만나죠. 하지만 시간 낭비는 하지 맙시다. 다음 날 만난 김재혁 국장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윌슨 씨, 솔직히 말하면 저희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향이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라파엘사와 예비 접촉을 했어요. 그들은 기술 공유에 매우 적극적이더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니요. 유럽의 사부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 기술 이전 방식을 방공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국장님, 그런 시스템들이 저희만큼 검증되었을까요? 김재혁 국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윌슨 씨, 검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기술 습득이 중요한가요?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시스템의 요격 성공률은 록히드 마틴 시스템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조건은 훨씬 좋고요. 저는 이런 철저한 준비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자체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가속화하기로 했어요. 정부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거든요. 이상호 과장이 덧붙였습니다. 국민 여론이 자주국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진짜로 미국 없이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국장님, 정말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김재혁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저희는 더 이상 일방적인 거래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윌슨 씨, 록히드 마틴이 한국을 파트너로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돈만 내는 고객으로만 봤나요?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저희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본사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이 다른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럽 업체들과 이미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존슨 부사장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그들이 정말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자체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존슨 부사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한국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봐야겠어.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결의는 진짜였어요. 그들은 정말로 미국 없이 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국 뉴스를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발표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번 일이 단순한 협상 실패를 넘어서 록히드 마틴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틀 전 한국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국방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호텔방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종속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을 위해 독자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됐어요. 차세대 방공 시스템 개발에 향후 5년간 2조 원을 투입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발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 스웨덴 사부, 독일 라인메탈과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김재혁 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국장님, 윌슨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봤는데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는 건가요? 김재혁 국장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윌슨 씨,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록히드 마틴의 답변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재혁 국장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윌슨 씨, 한국의 기술 수준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미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뒤늦게 조사해보니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X,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시스템의 각종 레이더 기술들,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과의 협력 내용이었습니다. 라파엘사가 아이언돔의 핵심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라파엘사의 한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갖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핵심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겠다니요. 저희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기술 이전을 다른 나라에서는 기꺼이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본사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사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유럽 업체들과 실질적인 기술 협력에 들어갔어요. 존슨 부사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짜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핵심 기술을 넘겨준다고. 네, 라파엘사가 아이언돔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방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저희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존슨 부사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만큼 검증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마케팅 부서에서 올라온 추가 보고서를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한국의 자주 국방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들도 록히드 마틴 대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선례가 되는 거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사부에서 그리펜 전투기의 기술 이전 방식을 방공 시스템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사부의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희가 한국에게 했던 말과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한화시스템과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 기반 방공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발표였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시스템이었거든요. 한국의 한 방산 전문가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기존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방공 시스템이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김재혁 국장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본사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재혁 국장의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윌슨 씨, 이미 늦었어요.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록히드 마틴 임원진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고객으로만 보고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았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였어요. 본사에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부사장님, 한국은 정말로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 조건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보여요. 존슨 부사장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현실을 깨달을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들의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파트너들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록히드 마틴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록히드 마틴과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 협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20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은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와 방공 시스템 공동 개발에 정식 착수합니다. 독일 라인메탈과도 레이더 기술 협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사장님, 한국이 정말로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존슨 부사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짜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정말로? 네, 공식 발표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화상으로 참여하라고 하더군요.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최고 경영진까지 모두 참석한 비상회의였습니다. 존슨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봐. 저는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했어요. 한국 측이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저희가 거부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이사가 불만을 표했어요.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잖아. 하지만 마케팅 부서장 제니퍼 윌리엄스가 더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들이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존슨 부사장이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한국 시장 분석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잖아.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나? 제니퍼 부서장이 우울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하면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존슨 부사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윌슨,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측의 결의가 매우 확고해 보입니다. 단순한 가격 조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기술 이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듯해요. 데이비드 이사가 반발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안 돼. 그럼 우리 경쟁력이 다 사라져. 하지만 제니퍼 부서장이 현실적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럽 업체들은 기꺼이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만 고집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슨 부사장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최고 경영진이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윌슨을 통해서 한국 측과 마지막 접촉을 시도해봐라. 조건 조정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저는 다시 김재혁 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며칠 만에 겨우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본사에서 조건 재검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논의해볼 수 없을까요? 김재혁 국장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가웠어요. 윌슨 씨, 저희는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파엘사와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만나주세요. 분명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김재혁 국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한 번만 만나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다음 날 만난 김재혁 국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의 예의 바른 모습은 사라지고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윌슨 씨,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해봤습니다. 국장님, 본사에서 기술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김재혁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윌슨 씨,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로키드 마틴은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잖아요. 박민수 과장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라파엘사는 벌써 기술진을 파견했어요. 구체적인 공동 개발 일정까지 나왔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그럼 저희도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김재혁 국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윌슨 씨,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희는 이제 로키드 마틴을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라 신뢰관계 자체가 무너진 거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본사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부사장님, 한국 측 의지가 확고합니다. 더 이상 로키드 마틴과 협력할 의사가 없어 보여요. 존슨 부사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럴 수가.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인가? 네, 그들은 이미 다른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서울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한국이라는 중요한 파트너를 잃게 된 것도 큰 손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지 사흘 후 본사에서 완전히 다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거였어요. 존슨 부사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윌슨, 당장 한국 측에 연락해. 기술 이전도 논의 가능하고 가격도 대폭 인하하겠다고 전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조건들을 갑자기 다 수용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부사장님, 갑자기 방침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존슨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윗선에서 난리가 났어. 한국 시장을 잃으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당장 뭐든 해서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 저는 즉시 김재혁 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락조차 쉽지 않았어요. 비서실에서 계속 회의 중이라고만 하더군요. 하루 종일 시도한 끝에 겨우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윌슨입니다. 본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술 이전과 가격 문제 모두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재혁 국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놀라거나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윌슨 씨,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본사에서 모든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김재혁 국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잠깐 만나죠.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다음 날 만난 김재혁 국장의 표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옆에는 박민수 과장과 이상호 과장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장님, 본사에서 정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도 논의 가능하고 가격도 기존 제안에서 30% 인하하겠다고 합니다. 김재혁 국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윌슨 씨, 그런 말씀 한 달 전에 했어야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민수 과장이 자료를 꺼내며 말했어요. 윌슨 씨, 이걸 보세요. 라파엘사와의 협력 진행 상황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벌써 구체적인 설계 작업까지 시작됐더군요. 벌써 이렇게 진행됐네요. 이상호 과장이 덧붙였어요. 독일 라인메탈과도 레이더 시스템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에 독일 기술진이 한국에 옵니다. 저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미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김재혁 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윌슨 씨, 솔직히 말하면 이제 와서 로키드 마틴의 제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 기술력과 검증된 시스템을 고려하면 김재혁 국장이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검증된 시스템이요. 그런데 그 기술을 배울 수는 없는 시스템이죠.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박민수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라파엘사는 처음부터 완전한 기술 공유를 약속했어요. 설계 도면부터 제조 기술까지 모든 걸 함께 나누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저희도 이제는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도 가능해요. 김재혁 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슨 씨,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로키드 마틴이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 이번에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 말이 정말 뼈아팠습니다.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저희는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이상호 과장이 추가로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어요. 지금 와서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협력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김재혁 국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없습니다. 로키드 마틴과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본사에서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놨는데도 한국이 거절한 거였어요. 본사에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사장님, 실패했습니다. 한국 측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존슨 부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뭐라고? 기술 이전까지 제안했는데도. 네, 그들은 이미 다른 업체들과 너무 깊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잃었다고 하더군요. 데이비드 스미스 이사가 화를 냈어요. 신뢰 그런 거 필요 없어. 비즈니스인데 뭔 신뢰야. 하지만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존슨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봐. 가격을 절반으로 깎는다든지. 부사장님, 소용없을 것 같아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소용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 없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록히드 마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런 오만한 태도로는 앞으로 더 많은 파트너를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록히드 마틴의 마지막 제안마저 거절한 후 미국 본토에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거였어요. 상원 의원 한 명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미국의 검증된 방산업체 대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은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치적 압박이 시작되자 록히드 마틴 본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슨 부사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윌슨,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워싱턴에서도 압박하고 있어. 어떻게든 한국을 돌려놔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포기 상태였어요. 부사장님, 한국 측 의지가 확고해요. 정치적 압박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본사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거였어요. 한국이 검증되지 않은 다국적 협력보다는 기존의 한미 방산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런 압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반발만 키울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의 자주국방 정책은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성명을 보고 저는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완전히 역효과를 낳고 있었거든요. 김재혁 국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어요. 비서실에서는 더 이상 록히드 마틴과는 협의할 것이 없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가속화한 거예요. 라파엘사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빨리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스웨덴과의 기술 협력도 확대된다고 했고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외부의 어떤 압력도 우리의 자주국방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미국의 압박이 완전히 반대 결과를 낳고 있었거든요. 본사에서는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다른 방산 협력도 재검토하겠다는 협박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협박으로 굴복할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록히드 마틴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런 오만하고 강압적인 태도가 과연 옳은 건지 말이죠. 한국 언론도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요 신문들이 사설에서 미국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 일방적인 압박은 동맹을 파괴할 뿐이다. 이런 여론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의 선택은 모든 중견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록히드 마틴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하나를 잃는 것도 큰 손실인데 이것이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개인적으로도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록히드 마틴의 태도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존슨 부사장이 또 다른 압박 방안을 지시했을 때 저는 드디어 반발했어요. 부사장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에요. 존슨 부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한국을 그냥 포기하자는 건가? 포기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고객으로만 봤던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본사 임원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지 말이죠. 한국은 미국의 모든 압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성공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이스라엘, 독일, 스웨덴과 함께 개발한 차세대 방공 시스템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그 성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스템 이름은 K-쉴드였습니다. 기존의 로키드 마틴 시스템보다 요격 성공률이 높으면서도 비용은 절반 수준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인공지능 기반의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기존 시스템들이 단순히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었다면 K-쉴드는 위협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차세대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시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방공 시스템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방 기술입니다. 시연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95%를 넘었거든요. 로키드 마틴 시스템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K-쉴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도입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중동 국가들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구매 의향을 밝혔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건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네덜란드와 폴란드에서 K-쉴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본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는데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존슨 부사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윌슨,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뛰어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데이비드 스미스 이사도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이런 기술력이 있을 줄은 몰랐어.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저희가 과소평가했던 거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K-쉴드 기술을 다른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김재혁 국장이 국제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하는 모든 국가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로키드 마틴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한국의 이런 개방적 태도는 더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술을 함께 나누며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던 거죠. 반면 로키드 마틴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분석했어요. 로키드 마틴의 독점적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인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로키드 마틴에서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사서를 제출하는 날, 존슨 부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윌슨, 왜 그만두려고 하는 거야?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건 맞지만, 부사장님,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야? 한국이 보여준 게 진짜 파트너십이에요. 기술을 나누고 함께 발전시키는 것. 저희는 그걸 못했어요. 존슨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그런 게 아니야. 경쟁력을 지켜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경쟁력은 독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혁신으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퇴사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김재혁 국장을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국장님,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로키드 마틴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요. 김재혁 국장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윌슨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의 잘못이지 당신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길 말이에요.
저는 그 후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동맹 관계란 무엇인지 연구하고 알리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전 세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기술 종속이 아닌 진정한 협력, 독점이 아닌 공유, 갑을 관계가 아닌 평등한 파트너십. 이제 록히드 마틴도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미래의 방향이거든요. 세계는 한국의 조용한 승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모든 중견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진정한 자주국방은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냈거든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7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서 압도적 우위로 평가받던 일본이 한국에게 완벽히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해왔던 일본의 잠수함 기술이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의 잠수함 앞에서 무릎을 꿇자 일본 정부와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실적을 과장했다며 의혹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캐나다는 철저히 객관적인 평가였다고 단호히 일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을 꺾고 방산 선진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한국 잠수함의 놀라운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로버트 맥닐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해군 장비조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올해로 58세가 되었고 해군 소장급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생을 해군과 함께해왔습니다. 2025년 봄 캐나다 해군의 오래된 숙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교체하는 사업이었죠. 이 잠수함들은 1990년대에 영국에서 도입한 것으로 이미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작전 가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맥닐 소장님, 이번 잠수함 교체 사업의 총책임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만 해도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국방장관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같은 첨단 군사장비는 당연히 기술력이 검증된 나라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당연히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 제품의 품질을 직접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일본 제조업의 전성기를 목격했죠.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도요타 자동차가 품질 혁명을 일으키던 시절 말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소니 텔레비전이, 부엌에는 파나소닉 전자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차고에는 렉서스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 아내 세라가 일본계 캐나다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죠. 세라를 통해 일본 문화와 더욱 가까워졌고 일본의 장인 정신과 완벽주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세라는 제게 일본 문화의 섬세함과 정확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보, 일본 제품은 정말 다르잖아요. 20년이 지나도 고장 하나 없이 작동하는 걸 보면 감탄스러워요. 세라의 말에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의 일본 제품들은 수십 년째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사업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카하시 켄지라는 분이 캐나다를 방문하겠다고 했죠. 다카하시 씨는 해상자위대 출신으로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의 방산사업부 해외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맥닐 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릴 타이게이급 잠수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쿄대학 출신의 해상자위대에서 25년간 복무한 이력이 한눈에 보였죠. 다카하시 씨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로 잠수함에 적용한 기술력, 30년 이상 축적된 잠수함 건조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직접 운용하며 검증한 신뢰성까지 각종 기술 데이터와 성능 수치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타이게이급은 기존 디젤 전지보다 2배 이상 긴 잠수 시간을 보장합니다. 또한 소음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역시 일본이군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캐나다 해군에 완벽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카하시 씨와의 미팅을 마치며 거의 확신에 가까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잠수함 교체 사업의 방향이 명확해 보였거든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일본과의 계약 체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하 직원인 제임스 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제임스 리는 45세의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해군 기술평가팀의 책임 엔지니어였습니다. 소장님,
어제 한국의 하나오션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KSS-3 잠수함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잠수함을 제안한다고요? 제임스 리는 한국계 캐나다인이라 한국에 대해 감정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임스, 한국 잠수함이라니.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1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인데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선에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소장님, 하지만 한국 잠수함도 최근 상당한 기술 발전을 이뤘고 인도네시아 수출 같은 실제 성과도 있습니다.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30년 넘게 일본 기술의 우수성을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한국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잠수함 같은 핵심 군사장비는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국가에서 도입해야 합니다. 일본의 타이게 2급이 가장 적합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회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분명히 옳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이죠. 한국 하나오션에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의 책임자가 직접 캐나다를 방문해서 KSS-3 잠수함에 대해 브리핑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내심 귀찮다고 생각했지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도 만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닐 소장님. 하나오션 해외사업본부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함께 준비해온 자료들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제 말투에는 은근한 회의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를 눈치챘는지 더욱 신중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SS-3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AIP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공기부류 추진 시스템이죠. 또한 SLBM 수직 발사 체계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보여준 기술 자료들은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실제 운용 데이터도 함께 제시했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술 자료야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지. 하지만 실제 품질은 다른 문제야.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품한 실적도 있고 현재 추가 수주를 위해 여러 국가와 협상 중입니다. 폴란드와도 계약을 체결했죠.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있다고 해서 일본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술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다카하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닐 소장님, 오늘 한국 업체와 미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준비는 해왔더군요. 하지만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다카하시 씨는 제 말을 듣고 안도한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역시 그렇습니까? 한국 잠수함 기술은 아직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전력화된 역사도 짧고요. 반면 저희 일본은 이미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다카하시 씨의 말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잠수함 같은 핵심 무기 체계는 검증된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실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또한 한국 잠수함은 아직 다양한 해역에서의 운용 경험이 부족합니다. 캐나다처럼 혹독한 북극 해역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다카하시 씨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까지 작전해야 하는데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검증이 중요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세라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잠수함 업체가 와서 설명했어요. 아, 그래요? 어땠는데요? 나름대로는 준비해왔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과는 격차가 있다고 느껴졌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안 곳곳에 있는 일본 제품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동의했죠. 역시 일본 기술이 최고죠. 우리 집 파나소닉 에어컨도 15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며칠 후 제임스 리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장님, 한국 잠수함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KSS-3의 AIP 시스템은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료전지 효율성 면에서는 오히려 독일 원본보다 향상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제임스 리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직접 통화해봤는데 운용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비 편의성과 부품 공급 체계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제임스 리의 보고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한국계라서 그런지 한국 편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것 같군요.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제임스 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항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30년간 검증된 일본 기술과 비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아직 잠수함 역사가 짧아요. 제임스 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죠. 마치 더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카하시 씨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부하 직원도 한국 편에서 자료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맥닐 소장님, 한국은 아직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기술력은 시간이 증명하는 법입니다. 다카하시 씨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일본이 옳은 선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왜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리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캐나다 국방부에서 잠수함 사업의 1차 기술평가 프레젠테이션이 개최된 건 3월 중순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해군 고위 간부들과 기술진들이 모두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죠.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압도적 승리가 될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양국의 기술력을 정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방장관의 개회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다카하시 씨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캐나다 국방부 여러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카하시 씨는 완벽하게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타이게이급의 3차원 모델이 나타났고 각종 기술 데이터들이 차례로 표시되었습니다. 타이게이급은 세계 최초로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를 실전 배치한 잠수함입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 대비 2배 이상의 잠수 지속 시간을 자랑합니다. 회의장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수치였거든요. 또한 30년 이상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스텔스 기술과 소음, 억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카하시 씨가 제시한 자료들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실제 운용 영상까지 공개하며 신뢰성을 강조했죠. 저는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일본이야. 이 정도면 결정났지. 하지만 다카하시 씨의 발표가 끝나고 제임스 리가 단상에 올라서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KSS-3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임스 리는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자료는 다카하시 씨 못지않게 체계적이었습니다. KSS-3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IP와 SLBM을 동시에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거든요. 공기부류 추진 시스템을 통해 최대 3주간 연속 잠수가 가능하며 동시에 6발의 잠수 1발 사탄도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리가 보여준 기술 도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 타이게이급에는 없는 SLBM 발사 체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실제 작전 성과입니다. 2021년 세계 7번째로 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폴란드 수출을 통해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제임스 리가 제시하는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었거든요. 또한 KSS-3의 ATP 압축 수형 어뢰 발사 체계는 영국 아스튜트급과 동일한 최신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일본 타이게이급보다 진보된 무장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기술진들은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국산화율 76%를 달성하여 부품 공급과 정비 지원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원거리 운용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제임스 리의 마지막 발언은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캐나다는 일본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차도 적어 기술 지원을 받기 훨씬 유리했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북극해 운용 능력은 어떻습니까? 한 해군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한국의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KSS-3는 설계 단계부터 극지 운용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선체 강도는 HY200 강제를 사용해 400m 이상의 심해 잠수가 가능하며 빙의 충격에 대한 내구성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제임스 리의 답변은 완벽했습니다. 기술적 근거까지 제시하며 설득력을 더했죠. 일본 타이게 2급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KSS-3는 타이게 2급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SLBM 능력은 타이게 2급에는 없는 독특한 장점입니다. 이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무시해왔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카하시 씨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의 반격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한국 잠수함의 장기 신뢰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반박했지만 이미 회의장의 분위기는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신뢰성 면에서는 인도네시아 해군의 5년간 운용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가동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준비된 데이터까지 제시하며 완벽하게 대응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맥닐 소장님, 한국 잠수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인 후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이전만큼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제시한 데이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요? 여보,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어땠어요? 세라가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보다 복잡해졌어요. 한국 쪽 발표가 예상보다 인상적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래도 일본이 더 낫지 않나요? 세라의 질문에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르겠더군요. 프레젠테이션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임스 리가 제시한 데이터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오션 캐나다 지사의 방문 일정을 잡아주세요.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했죠. 하나오션 캐나다 지사는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현대적인 빌딩에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소장님,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자료들을 준비해놨습니다. 김민수 씨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KSS-3의 대형 사진들과 각종 기술 도표들이 걸려 있었죠. 이번에는 실제 작전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가 준비한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KSS-3가 실제로 SLBM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2021년 세계 7번째로 성공한 SLBM 발사 시험입니다. 사거리 500km급 현무 4-4 미사일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실제 영상을 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또한 인도네시아 해군의 운용 보고서도 있습니다. 김민수 씨가 보여준 인도네시아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5년간의 운용 데이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모든 지표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가동률 93%, 정비 소요 시간은 계획 대비 2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부품 공급 체계의 신속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들이었죠. 폴란드 해군과의 계약도 성사되었고 현재 필리핀, 태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때 김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일본 타이게 2급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겠습니까?
일본 잠수함 보고서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에서 왜 일본 잠수함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국제방산시장에서 공개된 정보들을 종합한 분석 자료입니다. 김민수 씨가 건넨 파일을 열어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타이게 2급의 한계점들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거든요. 리튬이온 전지의 안전성 우려, 수출 경험 전무로 인한 기술 지원 체계 미비, 일본 특유의 폐쇄적 기술 공유 방식. 제가 읽어 내려가자 김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술 공개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파트너 국가라 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죠. 이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장기적인 협력 관계였거든요. 반면 저희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현지 정비 기술까지 완전히 이전했죠. 김민수 씨가 보여준 또 다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해외 군사 기술 수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일본은 2014년에야 무기 수출을 허용했지만 아직까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기술 지원이나 정비 체계에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기술력만 보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일본 잠수함은 아직 SLBM 능력이 없습니다. 향후 캐나다가 전략 타격 능력을 원할 때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죠. 김민수 씨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캐나다도 언젠가는 전략 타격 능력이 필요할 텐데 일본 잠수함으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었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자료들이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일본이 최선의 선택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쌓아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죠. 아니야, 일본이 이럴 리 없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일본 기술에 대한 제 믿음이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세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한국 쪽 자료가 상당히 설득력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네요. 여보,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건 아닐까요? 가끔은 새로운 관점도 필요하잖아요. 세라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일본 기술이 최고야. 하지만 한국도. 이런 내적 갈등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 확신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했죠. 한국 잠수함에 대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죠. 30년간 믿어온 신념이 흔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렉서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다카하시 씨와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일본 측에서 제가 한국 자료를 검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어.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혼란 상태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시보드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온도 상승 경고. 처음에는 단순한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경고,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위험했죠. 이럴 수가. 저는 당황했습니다. 20년 넘게 탄 렉서스가 이런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긴급 상황, 즉시 정차하십시오. 차량의 음성 경고가 계속 나왔지만 정작 브레이크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자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죠. 앞쪽에는 느리게 가는 트럭이 있었고 뒤에서는 다른 차들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핸드폰으로 911을 불러야. 하지만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손목에 갤럭시 워치가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일본 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그 기기 말이죠. 최근 심장 문제로 주치의가 권해서 억지로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때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박수 급상승과 스트레스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한 거였죠. 비상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긴급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워치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긴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911 긴급 구조 요청을 시작합니다. GPS 좌표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자동으로 제 위치를 파악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심장 상태까지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죠. 심박수 분당 145회, 스트레스 지수 위험 단계, 심호흡을 권장합니다. 워치의 안내에 따라 저는 심호흡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사적으로 차를 갓길로 유도하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엔진 브레이크와 기어 변속을 이용해서 차를 서서히 감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갓길에 정차했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5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전송한 정확한 위치 정보 덕분이었죠.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갤럭시 워치에서 긴급 신호가 접수되었는데요. 구급대원이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제 팔목에 갤럭시 워치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와, 이 기기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네요. 심박수, 혈압, 스트레스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급대원이 감탄했습니다. 갤럭시 워치가 사고 전후의 모든 생체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동안에도 갤럭시 워치는 계속 제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즉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죠. 맥닐 씨, 다행히 심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갤럭시 워치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기가 기록한 심박수 변화 패턴을 보니 정확히 언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는지 알 수 있네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의사도 한국 기술의 정확성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일본 제품이 위기 상황에서 저를 배신했는데 오히려 평소 무시하던 한국 제품이 제 생명을 구해준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 세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갤럭시 워치에서 응급 알림이 와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한국 제품이 당신을 구했네. 세라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에게는 전혀 웃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동안 일본 제품만 신뢰했는데 저는 갤럭시 워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제게 큰 깨달음을 준 셈이었죠. 여보, 이번 일로 생각이 바뀌었나요?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확실한 건 더 이상 편견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제임스 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님, 오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갤럭시 워치의 성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잠수함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리의 말에 저는 새삼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가요?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물을 보시면 더 확실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임스 리의 제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좋은 생각이네요. 일정을 잡아보세요. 그날 밤 저는 갤럭시 워치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올바른 판단을 해왔을까요? 30년간 일본만을 맹신해왔지만 이제는 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 방문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고 다짐했죠. 갤럭시 워치의 생명을 구원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제임스 리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과연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소장님, 처음 한국 방문이시죠? 많이 달라진 모습에 놀라실 겁니다. 제임스 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와,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잠수함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리의 말에 저는 새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거제도에 위치한 한화오션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KSS-3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었죠. 맥닐 소장님, 한국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화오션의 박철수 상무가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잠수함 전문가였죠.
저희 조선소를 직접 보시면 한국 조선업의 수준을 이해하실 겁니다. 조선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건조 독에서 거대한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KSS-3 이번함입니다. 곧 진수 예정이죠. 박상무가 가리킨 잠수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83m의 거대한 몸체가 마치 검은 고래처럼 웅장했죠.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에 비견될 수 있을지 보고 싶었거든요.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박상무가 안내한 품질 관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제작 과정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용접 품질부터 부품 조립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인공지능이 품질 이상을 자동으로 감지하죠.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첨단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조선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앞서 있다고 자신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적용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엔지니어의 자신감 있는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이제 실제 잠수함 내부를 둘러보시겠습니까? 박상무의 제안에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승무원 생활 공간부터 보시죠. 개인 침실과 휴게 공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좁은 잠수함에서도 승무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설계였죠. 일본 잠수함과 비교하면 거주성이 훨씬 좋습니다. 승무원 50명이 3주간 작전에도 문제 없어요. 안내하는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투 체계는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전투 지휘소에 들어서자 최첨단 디스플레이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터치스크린으로 조작되고 있었죠. 소나 시스템부터 무기 통제까지 모든 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오퍼레이터가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복잡한 버튼들과 계기판으로 가득했던 기존 잠수함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SLBM 발사 시스템도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저희의 자랑이거든요. VLS 구역으로 이동하자 거대한 발사관 6개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각 발사관은 현무 4-4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50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죠. 엔지니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SLBM을 탑재한 재래식 잠수함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재래식 잠수함은 몇 척이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희 KSS-3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오후에는 한국 해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운용 중인 KSS-3를 보기 위해서였죠.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2021년부터 실전 배치되어 완벽하게 작전 중이에요. 한국 해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부두의 정박한 실제 잠수함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죠. 운용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을 물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자막 능력과 정숙성이 뛰어납니다. 한국 해군 대령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북극해에서도 작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선체 강도나 내한 성능 모두 극지 작전을 고려해서 설계했거든요.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실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저녁에는 한국 해군 장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맥닐 소장님, 오늘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국 해군 제독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해보니 세계 최고 수준이더군요. 해군 제독의 말에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제임스, 정말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말이에요. 제임스 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30년간의 확신이 하루 만에 무너진 셈이었죠. 하지만 아직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에는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내일 더 자세한 기술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 본 놀라운 광경들을 정리하느라 바빴죠. KSS3의 실제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다카하시 씨에게서 긴급하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맥닐 소장님, 한국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다카하시 씨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 조급해 보였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맥닐 소장님, 한국 잠수함에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어디 가고 다소 감정적인 모습이었죠. 무엇보다 한국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 SLBM이라고 하지만 실제 전력으로 검증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다카하시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계의 불안정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적 변화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거든요. 저는 다카하시 씨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국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실험 단계에 불과한 기술이었을까요? 다카하시 씨. 하지만 한국 잠수함의 실제 성능은? 맥닐 소장님, 다카하시 씨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일본의 타이게이급은 30년 노하우의 결정체입니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해드릴 수 있어요. 다카하시 씨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평소의 예의 바른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그때 제임스 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한국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제임스 리가 들고 온 파일에는 KSS3의 최신 성능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인도네시아 해군에서 발송한 운용 보고서입니다. 5년간의 실제 데이터예요. 제임스 리가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당초 계획을 상회하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가동률 95%, 정비시간 단축 30%, 연료 효율 20% 향상. 다카하시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우수한 실적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또한 폴란드와의 세척 추가 계약도 성사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한 거죠. 제임스 리의 설명이 계속되자 다카하시 씨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품질보다는 경제성을 택한 거겠죠. 다카하시 씨가 억지로 반박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다카하시 씨,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히 가격만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제임스 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캐나다의 국익입니다. 성능, 가격, 기술 지원 모든 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죠. 제임스 리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개인적 선호보다는 국가 이익이 우선되어야 했거든요. 그때 마리안 베넷 국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국제협력 담당 국장으로서 이번 사안을 중재하러 온 것 같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수함 사업이 최종 단계에 왔다고 들었는데요. 마리아는 해군사관학교 동기로서 저와 오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중재 능력을 잘 알고 있었죠. 로버트, 한국 방문은 어땠나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네요. 무엇이 캐나다에게 최선인지 말이에요. 마리안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거였죠. 로버트, 당신은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며 항상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마리안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 감정보다는 객관적 판단이 필요했죠. 제임스, 한국과 일본 잠수함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해주세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리가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상세한 비교 분석이 되어 있었죠. 성능 면에서는 KSS3가 SLBM 능력으로 앞서고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기술 지원도 한국이 더 적극적이고요. 제임스 리의 객관적인 분석을 들으며 저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카하시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감정에 의존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우수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의 KSS3인 것 같아요. 다카하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죠. 물론 일본과의 우정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순전히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겁니다. 마리안이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로버트, 정말 확신하는 거죠? 네,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잠수함이 캐나다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제 확신에 찬 대답에 제임스 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다카하시 씨는 실망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세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겠어요. 하지만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마침내 30년간의 고정관념을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죠. 드디어 최종평가 회의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해 해군 고위 간부들, 그리고 기술진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가 최종 결정을 발표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난 몇 달간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죠. 캐나다 해군 차세대 잠수함으로는 대한민국의 KSS-3를 선정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예상했던 모양이었죠. 이번 결정의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KSS-3는 세계 유일의 SLBM 탑재의 재래식 잠수함으로서 캐나다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합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사전에 브리핑을 받았던 터였죠. 둘째,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대비 30% 절약할 수 있어 예산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재정 담당관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과 지원 정책은 캐나다의 조선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계 관계자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운용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와 폴란드의 운용 실적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한 해군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선호하셨던 걸로 아는데 무엇이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적 선호보다는 국가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솔직함에 감동받은 것 같았죠. 그렇다면 계약 체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한국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해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다카하시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맥닐 소장님, 아쉽습니다만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다카하시 씨는 의외로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캐나다의 우호 관계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이번 건은 순전히 기술적 판단이었으니까요. 저는 악수를 청했고 다카하시 씨도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몰려와 제 결정에 대해 질문했죠. 소장님,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의 기술만을 신뢰해왔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데이터와 눈으로 본 증거가 내 편견을 뒤집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에 기자들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KSS-3는 성능, 가격, 지원 모든 면에서 캐나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개인적 선호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며칠 후 한국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수 씨를 비롯해 한화오션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왔죠. 맥닐 소장님,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야말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식에서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기술 협력과 우정의 출발점입니다. 한국 대표단과 캐나다 관계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계약 체결 후 저는 제임스 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열린 마음을 가져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더 늘려보죠.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세라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가 전혀 낯설지 않았죠. 여보,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렇네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저는 손목의 갤럭시 워치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기기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몇 달 후, 첫 번째 KSS-3가 캐나다에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진수식에 참석해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죠. 정말 아름다운 잠수함이네요. 세라도 함께 참석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그 후 저는 한국을 여러 번 더 방문했습니다. 기술 교류와 협력 논의를 위해서였죠. 매번 갈 때마다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예요. 세라도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갤럭시 워치로 건강을 관리하고 한국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양국의 우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인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